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뱅크 오브 저펜의 자산이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자산이 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채권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매년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은행이 국채로 사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250%가 넘는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은 약 6,4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는 물론이고 유럽 중앙은행조차도 크게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은행 자산이 세계 최고라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국채 비율인데 일본 은행 총 자산의 84%인 483조 엔이 국채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 정부는 빚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일본 은행은 정부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푼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에 가까워 안전하며 정부가 무제한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기축 통화로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금융기관이 이 국가 빚을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빚 중에 41%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융기관, 보험사, 해외 투자도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의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도 내야 하며 그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다시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도 재무성에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강력히 추진한 것입니다. IMF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일본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의 답은 증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증세인데 과거 증세로 국민 반발을 사서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세는 일본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일본은행에서 돈을 빼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다 보니 최소한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매립 방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바다에 방출해버리면 몇백억 원이면 해결되는데 계속 빚만 지는 정부의 선택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빚잔치입니다. 일본 정부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따라 긴축 흐름을 타서 일본은행의 총 자산을 줄이려는 흐름에 편승하긴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다시 악화 우려가 발생해 각 중앙은행은 또다시 완화 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다시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추세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인데 일본에는 이게 더욱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자산을 늘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은행 자산 증가는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래에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중앙은행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은행이 곧바로 파탄하는 일은 없겠지만 신뢰가 깨져 엔화 가치가 급락해 경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엔화 협상에 진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등을 환율 조작 의심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이 전격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를 올려버린다면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정부는 빚의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이자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이자를 내기 위해 일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것은 엔화가 아니었으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일본 정부의 빚이라는 상태를 살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빚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칩니다.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뱅크 오브 저펜의 자산이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자산이 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채권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매년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은행이 국채로 사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250%가 넘는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은 약 6,4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는 물론이고 유럽 중앙은행조차도 크게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은행 자산이 세계 최고라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국채 비율인데 일본 은행 총 자산의 84%인 483조 엔이 국채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 정부는 빚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일본 은행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푼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에 가까워 안전하며 정부가 무제한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기축 통화로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금융기관이 이 국가 빚을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빚 중에 41%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융기관, 보험사, 해외 투자도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의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도 내야 하며 그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다시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도 재무성에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강력히 추진한 것입니다. IMF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일본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의 답은 증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증세인데 과거 증세로 국민 반발을 사서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세는 일본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빼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다 보니 최소한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매립 방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바다에 방출해버리면 몇백억 원이면 해결되는데 계속 빚만 지는 정부의 선택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빚잔치입니다. 일본 정부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따라 긴축 흐름을 타서 일본은행의 총 자산을 줄이려는 흐름에 편승하긴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다시 악화 우려가 발생해 각 중앙은행은 또다시 완화 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다시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추세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인데 일본에는 이게 더욱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자산을 늘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은행 자산 증가는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래의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중앙은행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은행이 곧바로 파탄나는 일은 없겠지만 신뢰가 깨져 엔화 가치가 급락해 경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엔화 협상에 진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등을 환율 조작 의심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이 전격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를 올려버린다면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정부는 빚의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이자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이자를 내기 위해 일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것은 엔화가 아니었으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일본 정부의 빚이라는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빚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밑바닥까지 뚫으려 하는 이유란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0만원 빌려줬으니 나중에 99만원만 갚으세요. 이러한 현상이 현재 세계 국제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함께 갚는 것이 상식인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즉 은행에 돈을 예치하거나 채권을 사면 후에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돈을 보관해준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고객들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하게 되는 목적은 보통 돈을 은행으로 다시 가져오지 말고 가게와 기업이 소비를 하도록 하여 경계를 부양하기 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지 최근까지 어느 국가도 도입한 적이 없죠. 심지어 대공황 시절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그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과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와 일본까지 뒤따랐습니다. 즉 전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에 있어 덴마크와 스위스 그리고 유로존과 일본의 목적은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덴마크와 스위스는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고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일본은 실물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던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은행은 주택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일본 시중은행에서 단기 국채를 운영하는 머니마켓 펀드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져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가면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돈을 더 줘야 한다는 현상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은행의 경우 1년에 약 190억엔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고 지방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도 돈을 벌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 행진이 계속되면 은행의 주 수입원인 대출을 통한 이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애초에 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대출을 통한 투자가 막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기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리 해고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막히게 되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모든 경제의 선순환이 끊기게 되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세계 금융계가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한 명인 스즈키 토시도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일본 경제 심리 그 자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즉 은행이 첫 자금을 끌어모으는 시발점이 고객들의 현금 예치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람들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엔화 강세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이후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엔화 가치를 8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떨어뜨렸고 일본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빛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80엔대에서 120엔대로 올랐는데 왜 엔화 가치가 떨어졌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1달러를 사기 위해 과거에 80엔만 필요했던 것이 현재 120엔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아베노믹스의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후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은 금과 달러 혹은 엔화처럼 안전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엔화는 점차 구매해야 하는 자산으로 인식되었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현재 달러당 107엔까지 거래되면서 엔화 약세를 만들려고 했던 아베 정부의 계획은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은행 총리는 니혼게이 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마이너스 금리 인하폭 확대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증권계에서는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를 진행하고 일본 금융업계가 계좌 유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게 되면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일본 은행은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